자, 우선 피처 스페이스, 피처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들, 애트리뷰트들, 특성들 이런 것들을 피처라고 한다고 했고, 스페이스는 공간이었고, 그치?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모든 가능한 상태의 집합이라고 했다면, 피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데이터,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특성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게 피처 스페이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하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로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키가 어떻고, 체중은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Nearest Neighbor Classifier라고 하는 건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이것도 다 이미 이런 피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럼 얘는 어느 분류에 속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Nearest Neighbor. 다시 얘기해서 피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오브젝트의 특정, 특징들을 모아놓은 집합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처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분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찰되고 있는 현상을 메저러블 한 각각 측정 가능한 특징이 된다는 거야. 당연히 측정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류 구분이라고 하더라도 다 수치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피처 벡터라고 하는 거야. 벡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힘에서 어떤 방향성 이런 얘기였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숫자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를 갖고 설명할 때 그냥 벡터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피처 벡터라고 하는 건 각각의 피처들의 값을 어사인해서 저장한 그런 어떤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고, 피처 벡터라고 하는 건. 그래서 피처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각 피처 벡터는 n차원 공간의 한 점에 대응한다. 여러분들이 프롬프팅 챗GPT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잖아요. 프롬프트 입력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점이에요. 챗GPT 입장에서는 걔가 하나의 점이고 그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점에 그래서 챗GPT가 생성하는 그 답은 여전히 새로운 공간의 한 점으로 대응하는 1:1 매핑 함수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미지를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벡터를 텍스트로 매핑하는 어떤 매핑 함수인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키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할 때 그 가로 세로 값을 부여한 그것은 한 3차원 공간의 한 점인 거고, 심지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지 인식한다고 할 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로 세로 있는 이미지지만 실제 컴퓨터는 각 픽셀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래서 28 곱하기 28 가로가 28 픽셀, 세로가 28 픽셀짜리 이미지라고 하면 걔는 사실은 784짜리의 어떤 그냥 벡터인 거야. 각 픽셀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벡터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피처 벡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뒤에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이 피처 벡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피처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니어리스트 네이버니까 지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와 가깝니? 가깝다라는 건 거리죠. 그럼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측정할 거냐? 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일 거고, 거리를 잘못 측정하면 완전히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데이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거리를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이미 너무나 우리 친숙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시밀러리티, 해밍 디스턴스, 맨하탄 디스턴스, 민콥스키 디스턴스, 체비셰프 디스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스턴스가 존재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막상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졌는데, 여기 체비셰프 디스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두 점이 있다고 할 때 X축의 거리와 Y축의 거리에서 X축의 거리가 더 멀다면 그게 그 디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 차원으로 거리를 계산한다고 할 때 가장 먼 차원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체비셰프 디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봐서는 뭐지 이게? 그냥 X 하나 택해가지고 X1 빼기 X2를 했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X1 빼기 X2, Y1 빼기 Y2로 해서 가장 큰 값,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차원의 값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재밌어서 하나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소렌슨 다이스라고 하는 이런 디스턴스가 있어요. 뒤에 설명이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 준비하다가 이거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추가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각 집합의 크기의 합 분의 각 집합의 공통점 교집합 두 집합의 교집합의 2배 한 거 교집합의 2배 나누기 각 집합의 크기의 합이야.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0에서 1 사이겠지. 그치? 0이면 얘네들은 서로 아무 공통점이 없는 거고 1이면 일치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두 집합, 두 샘플이 있을 때 이 샘플 간의 거리, 샘플이 얼마나 유사한가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렌센 다이스라고 하는 건 0과 1 사이의 값인 거고 0이라고 하는 건 이 분자가 0인 거니까 커먼셋, 이 인터섹션이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교수님 뭐예요? 이 전체가 분자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고 여기 인터섹션이라 명확하게 써있죠. 여기 요만큼의 크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 자카르드 인덱스도 마찬가지 여기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것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샘플 사이의 유사도를 분석하는 데 쓰는 거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생물학자들이 두 개의 여러 생물 데이터들을 관찰하는데 그 데이터들 간의 유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우리 너무 익숙한. 그래서 그냥 거리 계산하라고 하는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는 건 두 포인트가 있을 때 그거의 직선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n차원이라고 하면 x1부터 xn까지 있다라고 하면 x1 빼기 y1의 제곱 더하기 x2 빼기 y2의 제곱 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같은 차원에 해당하는 것들끼리의 값을 빼서 제곱해서 시그마 하고 루트를 씌우는 게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지만 루트를 씌우면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제곱값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차피 비교할 거기 때문에 굳이 루트 연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다음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하는 건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저도 대학 때 가봤지만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근데 미국은 여기 신도시 개발, 우리나라도 신도시 개발할 때 보면 뒤를 쫙쫙 똑바로 쫙쫙 긋잖아요. 그렇죠? 만약 직선 긋듯이 도로를 닦는데 미국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하탄의 도로가 그렇게 직선으로 해서 가로 세로 선을 그어져 있기 때문에 맨하탄 도시에서 어느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거리라고 했을 때 직선은 없어요. 이 길로 갔다가 꺾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로를 건너 여기서 가는 거리의 계산이라고 하는 게 단 직선 거리는 불가능하고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매핑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각 차원의 디스턴스 x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y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게 맨하탄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이 두 점이 있다라고 할 때 두 점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면 2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5의 제곱일 텐데 맨하탄 디스턴스는 가로로 2칸, 세로로 4칸. 그래서 총 디스턴스가 6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용도에 따라서는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는 이런 거리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카르드 인덱스라고 하는 게 좀 재밌는데요. 그래서 두 집합이 있다고 할 때, 그 두 집합의 합집합이 얼마나 합집합의 크기 분의 요거 아니고 교집합의 크기여서 얼마나 둘 간의 유사도가 큰가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디스턴스는 1에서 그걸 빼는. 왜냐하면 디스턴스는 거리잖아. 인덱스가 크면 클수록 유사한 걸까요? 서로 다른 걸까요? 인덱스 값이 합집합이 교집합과 같아지는 게 가장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게 없으면 없을수록 분모는 커지고 분모는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분자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크다는 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고 거리는 그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1 빼기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거리를 표현합니다. 뭐 굳이 디스턴스로 안 쓰고 그냥 인덱스 값으로 해서 그 값이 클 때 이들은 많이 유사하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주식이 삼성전자, 테슬라, LG전자, 카카오, 펄어비스 혹시 알아요? 알아. 와, 훌륭해. 그리고 B라는 사람은 현대자동차, 넷마블,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고 C는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유사도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자카드 인덱스를 쓰는 거고, 또 다큐먼트가 있을 때, 두 개의 다큐먼트가 있을 때 다큐먼트에 등장하는 단어의 집합, 공통으로 전체 집합분의 두 문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많을수록 이 두 문서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큐먼트의 유사도를 분석할 때 이런 자카드 인덱스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사한 맥락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A와 B의 관계를 보면 A와 B는요, 삼성전자랑 카카오를 두 개가 공통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같은 걸 지우고, 그치? 같은 걸 지우고 쭉 나열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 테슬라, LG, 카카오, 펄어비스, 넷마블,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와 C는, 그쵸? A와 C는 LG전자와 테슬라가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LG와 교집합은 테슬라와 LG전자고, 합집합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우고 쭉 나열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의 관계는, B와 C는 넷마블,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넷마블,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요 세 개가 겹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지우고 쭉 나열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7분의 2, 7분의 2, 아니 8분의 하나, 둘, 셋, 넷, 다 8분의 2, 8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도 아, 그렇구나. B와 C의 주식 투자 취향이 가장 비슷하구나. 교수님은 우리 늘 일상적으로 하는 상식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상식을 갖고 있으면 뭐해? 딱 그걸 용어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편화하고 기술에 써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글로 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컴퓨터한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컴퓨터한테 프로그램으로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시켜야 될까? 삼성전자, 테슬라 이렇게는 컴퓨터가 기억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컴퓨터는 숫자만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데이터의 경우에는 벡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피처 벡터 형태로 변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그냥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했지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피처 벡터로 변환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가능한 여기 현재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그 투자 기업의 목록을 벡터화하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A가 그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1,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느냐 피처 벡터 형태로 바꿔야 된다. 피처 벡터 형태로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식 투자 종목들을 모든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나 벡터를 정의하고 그래서 투자를 했으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각각의 A와 B와 C의 피처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합집합은 더해? 그냥 더해? 같은 거 빼고 더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두 개를 더해야 돼.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같은 건 빼고 더해야 돼. 좋은 아이디어고 또 아주 간단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 101010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합집합은 그치? 누군가 하나 어떤 벡터든 1이 표현되어 있는 게 몇 개냐? 응? 그렇지. 5호 연산을 하면 그쵸? 5호 연산을 하면 1, 5와 알죠? 1, 5와 1, 1, 1, 5와 0, 1, 0, 5와 1, 1, 0, 5와 0, 0이잖아요. 그쵸? 어떤 거가 하나가 1이 되면 1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사용자 중에 하나라도 투자를 한 경우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오어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죠? 오버 오퍼레이션을 하면 오퍼레이션을 해서 나온 결과의 1의 개수를 세면 이 A와 B 사용자가 투자한 집합의, 그러니까 투자한 기업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 지금 어떤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나 중복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수만 얻어낼 수 있으면 돼요. 끄덕끄덕. 결과적으로 아 그러네 라고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은 AND 하면 되죠. 그렇죠? AND 하면 1, 둘 다 1일 때만 1이잖아. 어느 하나가 0이 되면 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투자자의 피처 벡터를 AND 해가지고 거기에 1의 개수를 세면 모두가 다, 두 사용자가 모두 투자한 기업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이 사람이 삼성전자 했는지 테슬라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O 오퍼레이션으로 합집합을 구하고 AND 오퍼레이션으로 교집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분의 2가 되고 마찬가지 AO와 C를 했더니 또 똑같이 다 이렇게 다 1이 되죠. 그렇죠? 1이 되고 AND를 했더니 A와 C는 1이 요거 겹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겹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겹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8분의 2가 되고 B와 C를 하면 1, 1, 1, 1, 0, 1, 1,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분모는 7이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투자한 경우는 요 뒤에 3개. 요 뒤에 3개 와가지고 교집합이 AND 하면 0000, 111 나와서 이게 3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처 벡터라는 게 이런 거다. 피처 벡터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설명하려고 굳이 이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밍 디스턴스.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바이너리 데이터 스트링이 같은 길이 8자리, 뭐 16자리, 32자리, 10자리 이런 식으로 같은 길이의 바이너리 스트링이야. 바이너리 스트링이라는 건 뭘까? 스트링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0이거나 1로 조합되어 있는 그런 스트링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 같은 글자가 몇 개 나타나나? 혹은 거꾸로 다른 자리, 같은 자리에 다른 숫자가 있는 경우가 몇 개냐? 디스턴스니까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거니까 같은 자리를 쭉 비교해가지고 같은 자리에 다른 값이 있는 경우가 몇 개냐? 라고 하는 걸 세는 게 해밍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두 비트 시퀀스를 XOR해서 얻은 결과에 1의 개수를 세면 돼요. XOR 어떻게 하는 거죠? 0 XOR 0은? 아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자, 이건 OR인데요. exclusive OR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경우에만 1이 나오는 거예요. XOR는. 그래서 0 XOR 0은 0이고요. 0 XOR 1은 1이고 1 XOR 0은 1, 1 XOR 1은 0이에요. 이거 여러분 외워야 돼요. 우리 CS에서 XOR라는 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XOR가 어떤 건지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해. 같으면 0, 다르면 1이야. 그러니까 두 비트 시퀀스를 XOR해서 1이 나온다는 건 같은 자리에 다른 값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에서 1의 개수를 세면 몇 개가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쓰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네트워크에서 주로 써요.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때 보낸 비트 시퀀스와 받은 비트 시퀀스가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아 이건 잘못됐다, 바르게 왔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쓰냐면 데이터가 수신돼 왔어요. 근데 수신된 데이터를 틀렸어. 뭔가 에러가 발생했어. 근데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다시 샌더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그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어서 힌트북에서 해밍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애를 택해가지고 리플레이스 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다시 보내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우편물을 배달을 시켰는데 잘못됐어요. 다시 반송을 해서 회송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물건을 보낼 때부터 그러니까 미리 뭔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 해밍 디스턴스를 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데이터 간의 디스턴스를 쓸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희수는 딸기, 바나나, 수박, 망고, 멜론을 좋아하고
경화는 딸기와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키위, 오렌지, 사과를 좋아하고 망고, 멜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민종은 딸기, 수박, 사과, 멜론을 좋아합니다. 나머지 안 좋아하고. 자, 이럴 때 세 사람 중 어느 친구들의 취향이 가장 비슷할까? 우리 니어리스 네이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가장 비슷한 것들 찾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피처 스페이스를 쓴다, 피처 벡터라는 걸 쓴다는 거죠. 피처 벡터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세 사람들이 과일을 좋아해. 서로 좋아하는 과일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누가 더 같은 과일을 좋아하는 취향이 비슷한지 알아내고 싶어. 자, 그럴 때 해밍 디스턴스라는 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친구들의 과일 좋아하는 이런 취향을 피처 벡터로 표현하고 싶어요. 피처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그치.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가능한 과일 목록을 피처 벡터화 해가지고, 그래서 해당 과일을 좋아하면 1, 아니면 0. 그죠? 이렇게 해놓고 서로 다른 비트, 그치? 같은 과일에 대해서 선호도를 쭉 나열한 거니까 같은 자리가 같다면, 같은 값이라면 취향이 비슷한 거고, 같은 자리의 값이 다르다면 취향이 다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희수는 딸기, 바나나, 수박, 망고, 멜론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희수와 경어와 민종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 시퀀스로, 피처 벡터로. 그래서 자연어 처리할 때도 이런 원핫 인코딩 벡터라는 걸 많이 씁니다. 우리는 원핫 인코딩 벡터는 아니에요. 여러 값 중에 어느 하나만 1로 만드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정의를 해서 해당 비트 1이란 0이라는 값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희수가 좋아하는 과일 취향을 비트 시퀀스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 경화, 민종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엑소어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수와 경화의 거리는 다른 걸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엑소어 하면 여기가 1이 나올 겁니다. 6개고요. 희수와 민종은 이렇게 매핑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서로 다른 걸 찾으면 3이 나오고, 경화도 다르면 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딱 보고, 희수랑 민종이가 제일 취향이 비슷하구나. 응? 거리가 제일 짧으니까 희수랑 경화가 제일 취향이 다르구나. 쟤네 둘은 같이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응? 얘네들은 같이 과일 먹으러 가면 사이좋게 아니죠.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가면 사이좋게 먹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걸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가면 사이좋게 먹을까요?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애가 형제인데 둘이 취향이 다르니까 안 싸워. 취향이 같으면 쟁취하려고 싸울 텐데 취향이 다르니까 싸우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자카드 인덱스를 사용을 해도 자카드 인덱스 사용해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랑 자카드 인덱스가 잘 쳐다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같은 거 다른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 코사인 시뮬러리티. 들어는 봤나? 코사인 시뮬러리티?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나 유사도 뒤에 가서 이제 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걸 할 건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코사인 시뮬러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아까 피처 벡터 계속 얘기했잖아. 피처 벡터. 또 데이터의 특성은, 어떤 현상은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피처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하는데 각도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다시 나올 얘기긴 한데 이런 겁니다. 2차원 피처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사용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용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로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할 때는 뭐 할 거냐면 선호도야, 사실은. 그러니까 선호도인데 그냥 얘를 뒤에 잘 안 보일 것 같다. 어떤 영화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 때 액션 영화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SF 영화에 대한 선호도, 두 개의 축이 한쪽은 액션 영화에 대한 선호도, SF 영화에 대한 선호도야. 그래서 그 선호도를 점으로 찍었더니 이렇게 찍혔어요. 자, 그럴 때 이 사용자가 더 유사한
성향을 가진 걸까? 이 사용자가 더 유사한 성향을 가진 걸까? 애매하죠? 그쵸?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사용자는 액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 SF 영화를 더 좋아해요. 이 사용자는 액션 영화와 SF 영화를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둘 다 유사하게 좋아해. 이 사용자는 액션 영화와 SF 영화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뭐 둘 다 비슷비슷하게 좋아해. 자, 그렇다면 이 사용자는 얘랑 비슷한 성향일까요? 얘랑 비슷한 성향일까요? 이게 A, B, C라고 합시다. A는 B와 유사한 걸까? C와 유사한 걸까? C와 유사하다고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리로 계산하면 얘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각도로 따지면 성향이기 때문에 각도로 따지면 이들 사이의 각, 그러니까 얘와 이 벡터, 요 두 벡터 사이의 요 각과 요 벡터와 요 벡터 사이의 각과 봤을 때 요 각이 더 가깝잖아. 이런 경우에 이런 선호도, 유사도를 분석할 때는 이런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0은 1이고요.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90은 0입니다. 그렇죠? 사인은 거꾸로고 사인은 0에서 0일 때 0이고 이렇게 갔는데 어디 갔니? 그래서 무슨 얘기야?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1이면 그 둘은 같은 거야. 취향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완전히 상반된다는 거죠. 180도잖아. 완전 반대 방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아유, 너네는 취향이 전혀 안 되겠구나. 1이면 야, 취향이 똑같네. 그다음에 90도가 되면 서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있다라고 할 때 요 각, 두 사이의 각을 보는 건데, 각이 가까우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둘의 취향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요 앞에 배웠다. 비슷하다는 거고, 점점 멀어지면 이렇게 쭉 벌어져서 각이 점점 커져서 180도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도 완전히 취향이 반대다라고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각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꺾이면 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80도일 때 마이너스 1로 최저이다가 각도가 다시 더 커지면 값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둘 사이의 각이 이러면 결국 이렇게 그 유사도가 더 가깝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x와 y의 크기, x와 y 벡터의 크기를 곱한 거 분의 각 벡터에 대응하는 디멘전과의 값끼리의 곱의 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단맛을 좋아하니 싫어하니, 매운맛을 좋아하니 싫어하니, 이제 이렇게 선호도를 놓고, 그래서 X라는 사람은 둘 다 좋아해. 매운맛, 단맛 다 좋아해. 그다음 어떤 사람은 매운맛은 좋아하는데 단맛은 싫어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어떤 사람은 매운맛, 단맛 다 싫어. 나는 그냥 자극적인 거 다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의 유사도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셋 사이의 유사도를 분석할 때 x1과 y는 요 각인 거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 요 벡터의 크기, 그래서 이 x의 제곱, y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 곱하기 요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1제곱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운 거. 벡터의 크기는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대응하는 거. 요 x 첫 번째 엘리먼트끼리의 곱, 두 번째 엘리먼트끼리의 곱을 더한 거. 그게 x 곱하기 y. x, y 내적인데, 내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대응하는 디멘전끼리 곱한 거를 합한 거. 그게 내적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그쵸,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상극이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요 x1, x2와 y 사이면 요 각, 요 세타 2에 대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거고, 그 어떻게 계산하냐면 또 마찬가지야. 요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둘은 서로 직각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x1과 y2는 완전히 상극인데 x2와 y는 그나마 유사한, 보다 더 유사한 사이다. 더 취향이 비슷한 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